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공학 기초를 띄워놓고 오늘부터는 본론적인 개연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연에 대한 첫걸음은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42에서 50페이지입니다. 제2장 연기 및 연기 제어입니다. 제1절 연기. 요즘 출판물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책을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유튜브는 봐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예전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학생을 지정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기를 시켰었죠.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기의 성분 및 특성. 사자나 호랑이보다 약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 대해서 세상을 지배하여 오늘날의 문명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뇌의 발달과 독립보행으로 두 손을 자유롭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는 불의 발견입니다. 불은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뺄 수 없는 필수 자원입니다. 그러나 불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고 불에 의한 사고를 화재라 칭합니다. 화재는 원소작용으로 고체 잔해물과 열을 동반한 기체를 생산합니다. 그것이 연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기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미세한 고체 잔해물과 가스의 혼합물이 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성분은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가스로부터 일반적인 수증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연물 연소 시에 연소 생성물은 주로 열과 분해가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연소 생성물의 성분은 팽하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산소의 연소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와 열을 발생합니다. 가능성은 보겠습니다. 산소가 결합해서 CO2와 열을 생산하죠. 이렇게 생산합니다. 반면 프로판의 연소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및 열을 발생합니다. 반응식은 아래 보겠습니다. 프로판은 CH3H예요. 이 두 반응식은 전형적인 연소 반응식이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가연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다양한 종류의 연소 생성물이 발생합니다. 연기의 특성을 기술하려면 다음에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경원 기술사가 2006년대 소방기술사 특론에서 내온 내용을 그대로 발표해온 겁니다. 첫 번째는 광선을 흡수하고요. 두 번째는 유독가스가 자연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온의 화염을 동반하고 화재 확대의 주역입니다. 네 번째는 산소 결핍. 이렇게죠. 연기 중에 산소 농도는 낮으면 16% 이하 때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고열이며 유동 확산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입자 단계는 연기의 특성 및 지속시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고체 및 액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입자들은 응결된 액체 혹은 고체 상태의 자극성 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상 자극성 물질을 포함하는 자극성 생성물이 산성 운무의 형태로 액체 입자에 녹아있거나 고체 상태의 탄소질 입자 표면에 녹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자 크기는 입자의 기도 침투 깊이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퇴적 양상을 결정하는 인자이므로 매우 큰 독성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의 역학적 평균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입자는 꽤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반면 그보다 큰 입자는 소통로 및 생부 기도에 퇴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훈소 및 비화염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연기의 주성분은 신체 내로 흡입되기 매우 쉬운 작은 입자입니다. 화염 및 화재로부터 발생한 연기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를 포함하고 있죠. 특히 연기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입자가 덩어리가 됨에 따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재 희생자들의 여러 차례의 보고에 따르면 꽤 깊숙이 침투하는 연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연기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는 밀도가 5mg 리터를 초과할 경우 생물학적 가능성이 없는 입자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에 특성염증을 발생시키는 자극성 연기 입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해당 입자는 폐에 미치는 독성 영향 이외에 연기의 열 용량을 증대시키고 폐 화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소 생성물의 대표적인 마취성 가스는 일산화탄소, 시아나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화재 시 발생하는 많은 독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화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독성 물질로 자주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독성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의 희나도 정도에 기인합니다.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화학적 결합력은 산소 결합보다 300배 이상 큽니다. 더구나 이미 산소와 결합한 옥시 헤모글로빈, 이게 옥시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도 일산화탄소 위에 산소를 방출하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생성합니다. 이게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거든. 그러니까 옥시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생성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생성합니다. 일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독성을 가진 연소가스와는 별도로 연기 자체에 발생하는 가시거리 감소도 인명 안전에 매우 중요한 유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연기가 생성되면은 보이는 거리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어두워지면서,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연기로 인해 차단되고. 그래서 연기는 피난 시 시계를 감소시켜 피난의 장애를 초래하고, 연기의 농도가 진할수록 가시거리는 짧아지며, 화재 시 가시거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재료의 발현 특성 및 기하학적 배열, 연소량, 환기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NFPA 101, 인명안전기준이죠. NFPA 101에서는 안정적인 피난이 가능한 연기층의 높이 한계를 바닥에서 1.8m, 바닥에서 1.8m입니다.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신체 평균 높이를 감안한 겁니다. 건강한 신체 평균을 감안한 수치로 피난하는 동안 연기층의 강화가 1.8m 이하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 키 높이가 있고 코 높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눈 높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기가 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m 이하로 하고 우리나라 거실제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2m로 대형 경계벽을 합니다. 다음 연계 유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한 연기는 열 에너지에 의한
부력으로 움직입니다. 연기의 이동 속도는 수평으로는 0.1에서 1m 정도고 수직으로는 2에서 3m/s 정도입니다. 수직으로 훨씬 빠르게 올라가죠. 연기는 벽이나 천장을 따라 유동하게 될 때 대연 경계벽이나 중간 차단막이 없다면 계단이나 덕트 등을 따라 순간적으로 상층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대연 경계벽은 지하철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연 경계벽이라고 적혀 있거나 소방시설이라고 적혀 있죠. 또한 연기의 유동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로는 연돌효과, 화재실의 부력, 팽창, 바람, 엘리베이터 피스톤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연돌효과가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해서 연돌효과란 건축물 내부에 있는 수직 공기 이동 통로, 즉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덕트, 피트, 기타 일반 샤프트 등을 통해서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가 형성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겨울철에는 외부가 차갑고 내부가 따뜻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는 외부 공기보다 따뜻하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부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력으로 인해 건축물 내의 샤프트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외부 온도가 낮고 샤프트 길이가 길 경우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정상 연돌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름철의 경우에 외부 공기가 건축물 내부보다 따뜻하고 샤프트 내부 따뜻하면 하강기로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내부가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안에 냉방 설비를 하거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가 더 따뜻합니다. 내부는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하강기를 역방향 연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림은 보겠습니다. 거의 상식적인 수준이죠. 이렇게 부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밑에서는 들어오고 위에서는 나갑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연기의 성분은 미세한 고체 잔해물의 혼합물이 열을 동반하고 부피적인 측면에서는 공기가 가장 많은 차지합니다. 실제 연기의 대부분은 공기죠. 예. 나머지는 이제 누적가스 이런 게 들어있는 거고요. 네. 연기의 유동은 공기로 보고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적절합니다. 예. 온도에 따른 공기 밀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PV는 NRT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PV는 NRT로 해서 N분의 W, 이게 N분의 W가 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질량 나누기에 부피잖아요. 예. 단위 질량당, 단위 제곱미터, 그러니까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이 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료는 렉티브는 PM으로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농도 식으로 해서 밀도식이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돼가지고 로로 정리하면은 1분의 355 이렇게 그런 비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로는 계산을 하면요. 12-2를 20도씩 밀도로 구하면은 이제 1.205라고 했는데요. 1.205라고 했는데, 보통 1.205인데, 얘가 05이기 때문에 띄워버리고 1점이라고 표현하면 1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앞으로 저대로 1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그래서, 그리고 만약 공기가 마이너스 15도시면은 1.37이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훨씬 질량이 커지죠.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열을 함유한 연기는 열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것은 주위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을 받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높이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에 따라 압력이 변하는데요. 공기가 밀도를 가지고 열량이 있으므로 얘도 중력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네,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또 공기가 부력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이 높이는 아주 높아야지 돼요. 그래서 보통 중력의 영향을 받는 높이는 100m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높이는 이렇게 로지 H, 델타 P는 로지 H로 표현합니다. 높이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델타 P는 3460에 비례해서 실제로 외기 온도하고 내부 온도 차이에서 높이에 따른 변화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높이가요, 건축물의 실제 높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력이 동일한이죠. 이게 중성대예요. 그래서 건물이, 펜이 잘 안 나.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가 실제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 중성대 위치가 오르락 내려가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때문에 그 중성대 위치 때문에 중성대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이렇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연돌 효과를 고려할 때는 건축물과 외부 간의 누설 경로와 높이에 따라 상당히 균일할 경우 높이의 중간 높이로 형성됩니다. 뭔 얘기냐면요. 누설 틈새 크기가 일정하다. 이쪽 밑에도 크기가 똑같고 위에도 똑같다 하면은 거의 중심에서 형성되는데요. 누설 경로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위에 문을 열어버리면은 누설 경로가 커지죠, 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변합니다, 높이가. 중성대 위치가 변해요. 위에 문을 열어버리거나 그래도 같은 온도라도 외기 온도, 내부 온도 같은 온도에도 위에 열어버리면은 중성대 위치가 변하고 밑을 열어봐도 변합니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화재에는 발생하는 연기든 연돌 효과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돌 효과를 감소시키는 대책에는요, 외벽의 기밀성 창호 시공, 요즘 그래서 기밀성 창호 시공을 위해서 커튼홀로 많이 합니다. 커튼홀로, 그리고 시스템 창호도 많이 하죠. 시스템 커튼홀로 하면서 시스템 창호로 많이 합니다. 창문이 옛날 같이 이렇게 그냥 있는 팀이 아니고 시스템 창호로 인체화된 시스템 창호는 굉장히 기밀합니다. 시스템 창호로 많이 하고요. 건물과 외부의 출입구에 효전문을 설치합니다. 효전문을 설치하면은 효전문의 특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데 있으면은 아무튼 문이 돌잖아요. 돌면서 누설 틈새가 이 문 틈하고 만나는 이것밖에 안 생기죠. 회전문을 설치하면 돌고 돌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도 회전문이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양이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회전문을 설치하고 또 방풍실을 설치합니다. 방풍실이 이렇게 있고 안에 또 이렇게 있죠. 이런 구조로 해서 만듭니다. 실제 방풍실의 구조가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 사업재현에서는 방풍실 구조죠. 거의 부속실이. 그렇기 때문에 방풍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 두 개 다 열린다는 가정이 아니에요. 방풍실은 이쪽 문이 하나 열릴 때는 이쪽 문은 닫혀 있고 이쪽 문이 열 때 이쪽 문이 닫혀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방풍실 설치해서 누설 틈새가 커지지 않게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기밀화.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틈새가 좀 큰데요. 방화용은 그나마 틈새가 적습니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기밀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많이 의견합니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그래서 방화용으로 설치하라고 많이 의견을 냅니다. 승강장의 기밀화. 승강장도 기밀하게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밀화.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밀화를 위해서요. 창문형 접해장치,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고 환풍구 화재 신호에 닫히게끔 하는 것도 기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다음에 EPS, TPS, 파이프, 샤프트의 침간 방화구역을 철저히 하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
층간 트레이나 이런 게 지나가지고 위로 쭉 지나가는데, 파이프 샤프트나 뭐 이런 부분을 잘 막으면은 연도력가 적어지죠. 이런 게 틈새로서 많이 올라갑니다. 연기나 이런 게. 그래서 이쪽에 보통 이 점검구들이 있어요. 점검구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서 위로 상층으로 올라가죠. 그런 것 때문에 층간 방어구를 철저히 하면은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실을 일정 높이로 구획하여 피난 안전구를 정해서 피난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계단실이 위로 계속 뚫려 있는데 초고층이나 이런 경우는 계단실을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올라가던 계단이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게끔 합니다. 평면으로 보면요. 이쪽에 계단실 있으면은 이쪽으로 나와서 이리 돌아서 다시 이쪽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계단으로.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경유해서 편안합니다. 그다음에 화재실의 부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뜨거워진 연기는 보다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므로 공중으로 뜨게 됩니다. 예. 부력으로 인해서 뜨죠. 더 뜨거우니까. 부력으로 인해 연기는 천정으로 올라가고 천정에서 옆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화재실 천장에 누설 경로가 있는 건축물 경우에는 이 부력에 의해 형성된 압력으로 인해 바닥으로부터 발화층, 위층까지 연기 이동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 압력으로 인해 방화구역실의 벽이나 문 둘레에 임의의 누설 경로를 통해 연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연기가 화재로부터 멀어져 감에 따라 열 전달 및 희석으로 인해 연기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력의 영향은 화재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멀리 가면서 열을 빼앗기죠. 빼앗기면서 열을 빼앗기니까 무거워진 부력이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멀리 가면서 떨어집니다. 연기의 유동은 또 팽창으로도 나타납니다. 부력 외에도 화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팽창은 PV에는 NRT 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온도가 증가하니까 같은 압력이라 하면은 부피가 증가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팽창은 개구가 하나뿐인 구역실 내에서 공기가 유입되어 고온의 연기가 방화구역실로부터 나온다면 최적률하면 기체 상태 방지에서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20도씨, 그러니까 293K이고 유출되는 연기 온도가 973K, 만약 700g이면요. 개구를 또한 유량에 비해는 이렇게 3.3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 체적들이 약 3배 팽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팽창한 게 이제 창문이나 열려있는 경우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 밀폐는 방화구역의 경우는요. 그다음에 완전 구역되는 경우에는 이제 압력이 올라가죠. 이렇게 피부의 에너지 때문에 부위가 일정하면은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도 연기가 이동합니다. 건물에 부딪히거나 스쳐가는 바람은 건물 내부의 압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연돌 효과에 형성된 건물 내 압력 패턴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도 연기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건물 뒤편에는 바람이 불면요. 건물이 세워져 있고 바람이 불면은 앞쪽에는 플러스 압이 생겨서 건물 뒤쪽은 마이너스 압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 틈새가 있고 그렇죠. 이쪽에서 마이너스 압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연기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빨려갑니다. 플러스 쪽에서 들어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의 피스톤 효과.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상하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하가 피스톤 역할을 하여 하의 이동에 따라 하가 내려가면 하 아래에는 플러스 압이 생기고요. 엘리베이터 내부에 하가 사람 타는 데입니다. 올라가면은 위에 플러스 생기고요. 마이너스 밑에 쪽은 끌리죠. 엘리베이터 피스톤 효과 엘리베이터의 하가 승강로를 가득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한번 그게 느낄 수 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죠.
화재 발생 시 승강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다면 화재실의 연기가 승강로를 통하여 더 빨리 확산될 수 있고요.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용이나 피난용 승강기를 제외한 모든 승강기는 정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스톤 효과로 인해 승강로의 압력이 저하될 경우에 기존의 제연 풍량으로 요구하는 제연 성능에 만족 못할 뿐만 아니라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승강로로 유입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말은 김학중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에서 따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나왔으니 제가 겪은 것을 덧붙여 봅니다. 엘리베이터와 제연설비는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엘리베이터 중에 특히 비상이나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지하에서 최상층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 제연설비가 가동되면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해서 공기가 유동합니다. 그 유동된 공기로 인하여 여러 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엘리베이터 문도 안 닫히곤 해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면요, 7만 회가 넘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연설비가 가동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매번 중공검사 때마다 자주 당하는 일인데요. 현장에서 마간의 제연설비를 테스트하는데요. 현장 소장이나 작업자가 먼저 올라가서 테스트 중에 제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일이 자주 겪어요. 현장 중공 시점에는 예전에는 휴대폰도 안 터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 어디 연락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있죠. 그러다가 현장 소장이 눈치채고 제연설비 가동을 멈추면 그제서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틈 이야기인데요. 엘리베이터 문틈새 계산을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닫혀있는 문틈새는 확대자를 가지고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틈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8번째 시간으로 연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적으로 설 수 있게 된 요인 중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점도 있지만 불을 다룰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은 사고가 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불에 타서 죽는 경우에 앞서서 연기로 인해 쓰러지죠. 그래서 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연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이고 연기를 제어하는 주된 물질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차근차근히 하면 제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